저는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네.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고민 좀 해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3년 전에 합격을 했는데, 그걸 묵히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신규 아파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기도 하고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경매는 제가 사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대표님 그 유튜브에서 네. 그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네. 좀 이렇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제가 지금 군산에 살거든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집에서 9시 반에 나왔어요. 아, 귀찮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 강의하고 이제 좀 책을 좀 보다가 제가 이제 경매 검색을 좀 해보니까 꼭 얘기하신 그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선순위 가장 임차인 같은데 그 경매가 좀 낙찰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걸 뽑아왔는데. 네,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잘 아는 동네예요. 저희 네, 군산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1억 2,700인데 실거래가 한 1억 한 1,50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6,200까지 떨어졌어. 네. 1억 1,500 시세하는 게 6,223만 원까지 유찰이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고 예.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선순위 그 임차인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 채권자의 아니 채무자의 부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선순위 임차인이죠? 신경원 이분이 여자분인데 2006년 7월 1일 날에서 6,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인데 예. 좀 가족들인 것 같고. 근데 네. 12년 정도에 그 우리은행에서 이제 9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그 밑으로는 다 이제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소멸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 같은데, 저는 이분이 과연 권리가 있는가. 신경훈 씨. 보자. 일단 뭐 최초전 있잖아요. 신경훈 씨가 가족이라는 가정에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이 아파트 전례를 보면요. 2006년도 7월 달에 그 최초 입주를 했는데 5년 임대 후 분양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최초로 임대가 들어갔고, 그리고 2012년도에 최초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이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5년 임대 후 분양이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임대 분양인데. 장재기 씨 뭐지? 누굴까? 여기 있어요. 되게 이상하네. 그쵸, 한민재 씨는 또 뭐고? 이 한민재는 여기 보면은 여기 법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가면 한민재의 어머니다, 이 신경원의 한민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재기 씨는 또 뭐고? 이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장 조사가 앞서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신경원 씨네 가족이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가 이제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 대항력의 날짜가 이제 다 대화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최초에 전입한 2006년도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시점으로 다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최초의 전입 일자가.
전입은 그대로 있더라도. 네. 그런데 만약에 신경원 씨가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죠? 한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성글씨 전입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성글씨가 매수를 하면서 현재 신경원 씨 가족들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한성근 씨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부인이고 가족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추정이잖아요. 네,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6천 살고 있다가 지금 6,700 이건 보증금 증액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임대주택으로 살고 있다가 소유자가 한성분으로 바뀌면서 네. 그렇죠? 보증금을 증액해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그럼 현재 전입 2006년도에 전입한 이 신경원 씨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맞는 거잖아요. 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경원 씨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가 한성근 씨가 나중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분양을 받으면서 신경원 씨한테도 계속 살래? 나 살게. 보증금 증액해서 그럼 700만 원만.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2장 냈을 수도 있어요. 증액된 거랑 아닌 거랑.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6천짜리 안에 6,700짜리 나와 있는데 이 6,700이라는 금액이 이 한성근 씨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다시 임대차 계약 보증금 증액해서 이 사람이 쭉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면 신경원 씨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은행에서 이 한성근 씨한테 그 근저당을 9천만 원으로 설정해줬거든요. 9천만 원 결정해줬다? 예, 채권 채권액이? 예,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6,700이 있는데, 9천을 이게 1억 500에 분양한 아파트거든요? 2012년도에? 1억 500에 분양이 됐다? 네네. 그래요. 여기 등기 권리증 있어요? 제가 못 해봤습니다. 개인 채권자 없어요? 등기에? 등기에 개인 채권자. 은행 말고.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못 배웠는데. 네. 개인 채권자가 있는지 해보세요. 근데 부부관계는 임대차가 형성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근거가 없잖아요. 네. 일단 은행이 채권 채권액을 9천만 원으로 해서 만땅으로 줬다는 것은 이 보증금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존입되어 있는 사람들, 선순위인 사람이 으로부터 무상거주 확인서를 진구받기 전에는 절대로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9천만 원 채권 채권 9천으로 했다 뭐 8천만 원 정도 빌려준 거 아닙니까? 뭐 8,100이든 200이든 네. 그럴 수가 없는데 은행 한번 그 여신관리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우리은행이라고요? 예. 우리은행 여신관리팀 전화해보시죠. 전화로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보세요. 여신관리팀 전화해서 네. 뭐뭐 경매사건, 이 사건 번호 얘기하면서 경매사건 담당자 바꿔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네. 일단 공손하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네. 이게 좀 은행 업무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혹시 무상거주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이 증거에 둔 것이 있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했을 때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안 가르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일단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일단 그들은 이런 거 뭐 가르쳐주라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개인정보이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는가 봐요? 힌트는 줄 수 있어요. 힌트는? 네, 문제 없으니까 낙찰 받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이게. 무상거주 확인서 있으니까 네.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은행도 낙찰가가 높아져야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낙찰 금액으로 배당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여신관리팀, 우리은행 네. 전화해서 이 사건 번호 부르고 담당자를 통해서 일단 물어보는 거. 네. 임차인 내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 건지
그냥 그걸 시작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 채권자들이 있으면은 네. 개인 채권자들도 다 돈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 등기부등본 보면 주소 나와 있죠. 등기부등본에 주소지가 나와 있지. 네. 그렇죠. 네. 주소지 찾아가가지고 이거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할 것이다. 네. 그럼 채권자인 본인께서도 뭐야 지금 배당을 받으셔야 되는데 낙찰가 이렇게 낮으면 어떻게 배당 받겠습니까? 네. 1순위 근저당권도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고가에라도 낙찰을 받을 의사가 있는데 이제 법원에 가서 경매 기록을 좀 열람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네. 경매 기록은 이제 서류로 접수된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처리니까 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권리신 거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한성근이랑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인 한성근, 임차인은 신경은 선순위 임차인이지. 만약 그렇게 돼 있다. 경매 기록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리신 거 했으면. 네. 그렇게 열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개인 채권, 개인 이제 이해관계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개인 채권자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열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경매 기록을.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잖아요. 네. 저도 공감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좀 돌파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은행에서 그 무상 임차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알아야죠. 개인 채권자. 아니야, 그건 아니고. 대출을 받으실 거라고 하면은 그 무상 거주 확인서를 내가 낙찰받고 가면 복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물어봐야죠. 일단 대출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네. 근거 서류가 없으면 이 금액만큼 빼고 일단 대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 현금 유동이 당장 안 된다고 하면은 무상 거주 확인서 열람 복사 여부가 가능한지 네, 복사를 해줄 수 낙찰을 있는지. 받았을 때. 그렇죠. 야. 그래야지 대출해주는 사람한테 줘야지, 은행에도 줘야지 은행이 그래 객관적인 증거구나 하고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큰 어떤 경로 조사 방법에 경로를 몰라서 이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알지만 번거로워서 다른 물건 또 깍깍깍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돌파를 해야지 특수물건으로 돈을 법니다. 네. 네. 경매 대중화됐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 아파트 이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낙찰이 너무 한 90% 가까이 돼서 낙찰이 되니까 그렇죠. 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분산도 낙찰가가 높은 지역이에요. 전라북도 분산도. 그러면 이 신경원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대항력이 없다고 이제 그 무상거주 확인을 제가 확보를 하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죠, 현재. 전혀 없어요. 네. 어. 뭐 등기부등본에 뭐 있었어요? 인수해야 되는 뭐 선순위 가등기라든지. 벌써 다 소멸되더라고요. 네. 네, 깔끔하죠. 네.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그리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내가 뭐 징구했다 그러면은 명도하는 것도 간단해요. 인도명령 신청 법원에 하면서 네. 거기 여기 근거로 무상거주 확인서 같이 떡 주면 끝. 인도명령 결정으로 나와요. 그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 편하게 명도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으면 대출도 바로 그렇죠. 큰 문제 없이 아예 문제가 없는 거죠.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 무상거주 확인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각각이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 최현이라는 사람이 네. 저기 세대주가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대원들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성근, 장재기, 신경원, 한민재,
이런 사람들이 이 최현이 세대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족이죠. 아니, 한 가족이 아니어도 세대. 일단 같이 사는 가족은 맞을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같이 삽니까? 타인가? 아이고, 이건 현장 조사가 필요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봤을 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탁상공론으로는 추정으로는 안 되죠. 예, 의심까지죠.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임차인일 수가 있어요. 현재 대항력이 있는. 그러면 은행에서 9천만 원을 해줬다는 건 좀, 그때 1억 5백에 저기 분양을 해줄 때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을 더 지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추정이죠. 그러니까 네. 배당은 안 했죠? 네. 배당 요구도 안 했고, 뭐, 폐문 상태라고 하고, 그렇죠. 그건 이제 집행관이 현장 조사 나갔을 때 네. 문이 안 열리니까 폐문 문제죠. 사람이 없을 수는 있는 거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데 내가 배당 요구를 하면 은행이 바로 배제 신청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배당 배제 신청. 네. 그럼 다 까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낙찰자한테 그냥 내가 보증금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그냥 기다리자. 어차피 대항력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좀 의심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대표님이 그 TV에서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강의하시는 내용이 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확실한 건 우리 은행이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거. 은행이 은행이 경매 신청 넣었나요? 은행에 넣었어요. 우리 은행. 잠깐만. 채권 금액이 어디 나와있지? 채권 총액. 여기는 안 나왔는데 9천만 원이거든요. 딱 9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 청구 금액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설정 청구 금액이 금액. 9천만 원. 채권 청구 금액. 채권 채거액 말고. 청구 금액 기억나요? 네. 왜 그러세요? 공인중개사님. 아니 그건 이제 따고 한 3년 지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은 좀 있어요. 은행 채권 청구, 은행이 이제 신청한 채권 청구액이 8천만 원 이제 넘어가면 네. 일단 임차인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모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라 우리한테는 큰 금액. 일단 그 배당 요구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은행은 또 배당 배제 신청 안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소송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고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쏘붙일 수 있는 게 손에 잡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네요. 근데 거의 은행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죠. 개인정보잖아요. 네. 그거 가르쳐주라고 걔네들 공무원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가르쳐주고 있으라고. 그거 개인정보인데 네. 자기도 진급 못하면 어떻게 쓸데없는 짓 했다가 네. 그만 안 되잖아요. 일단 현장 찾아가 보는 것도 좋아요. 밤에는 집에 있겠죠. 아, 이 주인을요? 네? 집주인을?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임차인 아니다. 여기 무슨 생사 한성근 씨랑 해서 우리 다 소유자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여기서 다 얘기해버리면 편하게 들어가도 되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적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뭐 처음에는 제일건설이 이때 제일건설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임대차 들어갈 때 제일건설이 채권자가 했다가 나중에 한성근이 채권자가 이 며칠 만에 또 말을 바꿨고 좀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피해를 안 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추정을 하실 것 같은데. 추정하는데 액션은 잘 안 취하죠. 취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두드리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6,223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이 가격에 들어가면 낙찰이 가능할까요? 보통 뭐 이제 지금 네. 아무것도 지금 제가 본 게 없으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네. 다른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 선수는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무도 못 들어오죠. 왜냐면 6,700을 물어준다는 전제의 금액이 썩 적어야 되는데 네. 이게 최저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 시세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들어오긴 하죠. 한 2천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유찰이 되는 거죠. 계속 유찰이 되는 거죠. 아니, 못 들어가면. 그렇죠. 네. 보증금 물어주고도 내가 수익이 남아있을 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초보자들도.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손에 넣은 사람,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걸 넣은 사람이 없다 아직. 그러면 이번에 안 들어가요.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다릴 수도 있어. 한 번 더 기다리라. 그 금액까지. 기다리는 거죠. 좀 더 낮게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이게 지금 적혀있는 보증금이 적혀있는 거 보면 권리신고는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이게 이제 그 제1건설에 이 금액을 넣었다가, 이게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도 얼떨결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좀, 관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각 물건 농수도 안 뽑아야죠. 그리고 왜 매각 물건 이거 하나 줬어? 권리신고 했네요. 신경원 씨. 정보 출처잖아요. 정보 출처가 권리신고가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6,700으로 권리신고 한 거예요. 배당 요구? 봐봐요. 했잖아요. 배당 요구 했네요. 돈 달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지금 배당 요구를 한 상태예요. 배당 요구 여부. 날짜 적혀 있잖아요. 배당 요구 일자. 그쵸? 배당 요구 종기일이 5월 18일이죠, 2015년. 근데 2015년 8월 3일 날 했죠.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이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는다.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이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종기가 이미 석 달이나 지난 상태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자기도 배당 받을지 못 받을지 알고 있지만은 형식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배당 못 받으니까 은행이 배당 배제 지청서도 안 넣을 거고. 네네네. 그리고 난 진짜 임차인처럼 보일 것이고. 그러면은 제3자를 통해서 자기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다시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추정이 있는데 이게 추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이 사람도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꾀를 굴리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네네네. 반보사든 누구든 네. 그 사람도 지금 꾀를 부려서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진실과 거짓의 게임에서 분쟁을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이 사람도 지금 나름대로 칼과 방패를 들고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꾀를 써가면서. 네. 그럼 이건 분쟁거리죠. 은행이 우선거주하게 해소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제출했고요. 그게 진짜든 거짓이든 임대차 계약서 제출한 거고요. 은행이 여신관리 팀장. 혹시나 그 근저당권이 채권이 유동화 전문회사 쪽으로 이제 매각이 돼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을 매입해왔다. 그러면 그 유동화 전문회사로 전화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매입해왔어 유동화 전문회사가 네. 유동화 전문회사 알려줍니다. 유동화 전문에서 알려줍니다. 네, 알려줘요. 원래 그 은행에서는 1차적으로 그 채권을 가지고 2차 유동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무조건 유동화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은행 맘이죠. 아, 은행은 어느 정도 대출, 그 미수금, 그쵸? 이 부분이 많아지면은 이제 국가로부터 간섭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네. 부실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안 팔고는 은행 맘이고. 혹시 유동화로 넘어갔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개하니까 더 이상의 문제될 물건이 아니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일단 은행부터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답 안 나오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아니네요. 아, 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사실은 제가 그 우리은행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제 미장 아이파크라고 이제 군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올해 2월달에 제가 대출을 받고 들어갔어요. 분양받아서. 근데 거기서 아마 여기서 대출을 했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사건을 이제 우리 옵션에 컨설팅을 맡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원스톱 신청을 하셔야죠. 근데 원스톱 신청하시고 네. 현장 수사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물건을 찾던가 그래야겠죠. 아, 원스톱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에 조사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원스톱 데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네. 무료경 홈페이지 들어오면 서비스는 다양해요. 네. 내 입맛에 맞는 서비스 선택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원스톱 데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스톱 신청하고 결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컨설턴트가 전화 주고 네. 선생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물건 투자, 물건을 선정하죠. 네. 들어오시고 물건이 있으면은 검토해갖고 또 분석해보고 알려드리고 네. 마음에 들면 입찰하는 거고 낙찰되면 낙찰 수수료 있는 것이고 네. 거기다 완전한 마무리까지 다 해드리는 거죠. 낙찰되면 낙찰 수수료가 있고 낙찰이 안 되면 낙찰 수수료는 없죠. 더 이상의 비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따로 나갈 게 없는 거죠. 원스톱 데이 서비스 그거는 얼마예요? 정의원은 22만 원이고요. 네. 이제 현장 조사비는 따로 받습니다. 전용 따로 하고요. 그걸 신청해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이제 대표님 이론대로라면 제가 이게 추적이 되는데 무상거주하기서 있어야 돼요. 무상거주하기 있어요. 그 확인 못하면 나중에 소송 가서 추정만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얘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거예요. 어떻게 부정해낼 건데 무상거주하기서밖에 없지. 지금으로서. 근데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그 무상보증 하면서를 좀 연락할 수 있다면 해주죠. 연락만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죠. 50%는 해주고요. 50%는 그냥 복사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반반이에요. 왜냐면 이해관계인이 된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또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무상거주하기에서 확인하는 게 답이에요. 그거 안 되면 굳이 이 물건은 입찰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맞서 싸울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궁금한 건 책이나 강의나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도입하고를 정확하게 딱 긍정적인 뭔가를 가져가면 좋은데, 그쵸?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채권자 쪽으로 많이 전화해보세요. 은행 쪽으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